그날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날이었죠. 여동생과 손을 잡고 집에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모여 웅성웅성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에 인파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집안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동생을 잠깐 세워놨어요. 오빠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여기 사람들 사이에 있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알고 보니 엄마, 아빠가 동네 시끄럽게 부부싸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네 아빠가 이랬지. 내가 진짜 지겨워서. 이번에는 이혼하고 말 거야.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우리는 어떡해? 뭘 어떡해. 그래도 너희 아빠 따라가야지. 막말로 네 아빠는 나한테만 성질 부리지 너희한테는 잘하잖아. 너희 아빠가 경제적 능력도 있고. 자라는 내내 툭하면 두 분이 싸우는 걸 보고 자랐고 어쩌면 부모님이 이혼할 수 있다는 위기를 매번 느꼈어요. 그리고 그 위기는 현실이 됐죠. 이번에는 아빠도 이혼을 결심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쥐뿔 없는 너를 데려다가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감사? 툭하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감사? 네가 이러니까 내가 집에 마음을 못 붙이는 거잖아. 그러면서 애들은 왜 데리고 가겠대? 그 여자랑 살지? 너한테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런다. 왜? 뭐? 막말로 네가 데리고 가면 뭐 어쩔 건데. 애들 고생이나 하지?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어요. 엄마는 재산 분할도 조금 받으셨고 위자료도 받으셨어요. 아빠에게 정말 상간녀가 있었더라고요. 단 양육권은 일부 엄마에게도 갔어요. 바로 저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소송으로 시작해서 결국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엄마가, 여동생은 아빠가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됐어요. 사실 아빠도 어쩔 수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여동생의 손을 잡고 온 건 제가 여동생을 돌봐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동생이 오빠인 저를 돌봤죠. 엄마가 하도 오빠를 꼭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탓에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던 여동생은 늘 제 교실 앞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런 여동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서 가는 길에 간식도 사주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려고 했죠. 그때마다 여동생은 호응도 잘해주고 오빠랑 같이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재밌다며 저를 추켜 세워줬어요. 그런 여동생과 떨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엄마랑 짐을 빼던 날 여동생이 많이 울었어요. 아빠가 데리고 가려고 하셨지만 여동생이 버텼죠. 나도 오빠랑 엄마랑 같이 갈래. 미안해. 법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된대. 나도 엄마랑 살고 싶어. 대신 엄마랑 자주 연락하자.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건 괜찮다고 했어. 싫어. 오빠랑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동생의 울부짖음에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저라고 동생이랑 떨어지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엄마가 한 번 더 아빠를 설득해 보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마음 바꾸면 안 돼? 뭘? 그냥 내가 애들 데리고 갈게. 갑자기 왜 이래?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도 야무지게 받아갔으면서 이제는 양육비도 받겠다 이거야?
야무지게 받기는 뭘 야무지게 받아? 법대로 받은 건데? 그리고 당신 애들 아빠 맞잖아. 딴 여자를 만나도 애들 아빠인 건 안 변하잖아. 그럼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지. 내가 주지 말라고 해도 줘야 정상 아니야? 됐어. 네 속셈 뻔하지 뭐. 이혼 협의할 때 말한 대로 해. 그럼 약속 지켜. 우리 딸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게 해준다고 한 거. 그리고 딸이나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보게 해준다고 한 것도. 알았다고. 시끄러우니까 그만 좀 떠들고 나가. 엄마 아빠는 끝까지 파국으로 싸우셨고 저는 결국 여동생과 생이별을 했어요. 엄마도 많이 우셨어요. 마음 같아선 더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가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제 다리 때문에 저를 돌보기로 하셨거든요. 엄마,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내 다리 때문에 나 데리고 가는 거잖아. 내가 널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네 다리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아직도 그 소리야? 평생 한이야. 엄마가 돼서 어떻게 애를 업고 졸 수가 있는지. 많이 피곤했으니까 그랬겠지. 엄마 늘 독박 육아했다며. 자기네 집 돈이 있다고 유세를 부렸거든. 집에서 노는 내가 살림도 해야 한다. 육아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엄마도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어? 우리 둘째 제대로 키우겠지? 설마 아빠인데. 그래도 딸은 참 예뻐했잖아. 나한테도 잘했었지. 근데 나는 아빠가 우리한테 잘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좀 잘해줬으면 했어. 됐어. 가망이 있었으면 내가 이혼까지는 안 했지. 문제는 2년쯤 지났을 때 여동생과 연락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빠는 받지 않았고 여동생과도 연락할 길이 없어진 거죠.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즈음 우리 모자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빠와 이혼 후 엄마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명문대 출신이었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유명한 기업에 취업한 것을 알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집은 가난했어도 공부는 잘했어. 전액 장학금 받고 졸업한 사람이야. 원래도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다녔었는데 네 아빠가 하도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더니 일을 관두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가서 고생하냐고. 그래서 관뒀는데 날 집안에 들여앉히자마자 여자 문제로 사고를 치더라고. 솔직히 나도 이 회사에 합격할지 몰랐어. 그냥 신입으로 이력서 넣었는데 합격해서 나도 깜짝 놀랐지 뭐. 내가 결혼을 빨리 해서 나이가 아직 젊은 편이라 붙은 것 같아. 엄마는 회사에 다니면서 180도 달라지셨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죠.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잘 꾸미고도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꽃다발을 들고 집에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집 앞에서 모르는 차에서 내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진짜? 같은 회사 사람인데 미국인이야. 엄마에게 미국인 남자친구가 생기다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엄마는 더 예뻐지고 활기차지셨어요. 여자가 사랑을 받으면 더 예뻐진다는 걸 우리 엄마를 통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으로 미국인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셨을 때도 의외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너무 멋지기도 하고 저도 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왜 반했는지 알 것 같아 싶은 멋진 남자였죠. 그렇게 저까지 엄마의 남자친구와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혼 얘기가 나왔어요. 문제는 엄마의 남자친구는 한국 지사로 파견을 나온 거라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죠. 엄마가 저한테 진지하게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미국 본사 사람이라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근데 결혼하지. 그럼 어디서 살아? 사실 엄마는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도 재혼하셔서 한국에 친정 식구랄 사람도 사실상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은 미국에 가족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다 단란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럼 엄마가 가야겠네?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엄마는 딱 봐도 미국으로 가고 싶은 눈치였어요. 이제 나는 어쩌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를 위해 제가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아빠한테 갈게. 뭐? 가서 내가 동생도 돌보고 하면 엄마도 마음이 더 편할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아빠한테 가? 엄마가 미국 가면 나는 한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근데 내가 아직 미성년자라 혼자는 못 살잖아. 당연히 너도 같이 가야지. 이미 아저씨랑 얘기는 다 끝났어. 나도 같이 간다고?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 다만 네가 내켜하지 않을까 봐 슬쩍 말을 꺼내본 거야. 미국으로 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나야 당연히 엄마 따라가고 싶지. 아저씨도 좋고. 그렇게 이민을 준비하던 차였고 사실상 여동생과는 연락은 자주 해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연락은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사색이 돼서는 여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민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여동생과 한 번은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만 빠르게 흘렀고 여동생과는 끝내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미국으로 가서도 여동생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찾아지질 않더라고요. 엄마가 한 번씩 여동생 생각에 눈물을 지으셨다 보니 새아빠도 같이 찾아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끝내 찾지 못하고 저는 어른이 되었죠. 미국에서의 삶은 처음엔 녹록지 않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고생을 좀 했는데 제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 머리를 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다리까지 저니까 무시하던 미국 애들도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점점 무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제 학교 적응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새아빠였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도 데려다 주시고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어요. 엄마도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때라 엄마 대신 더 신경 써주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미국 생활에도 잘 적응해서 좋은 대학도 갔고 그 후로는 승승장구했어요. 대학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더니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저의 성공을 엄마도 새아빠도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그러다가도 엄마는 불쑥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딸도 데리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 내가 찾아볼게.
지금껏 못 찾았는데 어떻게 찾아? 우리가 틈틈이 찾아보고 있으니까 너는 네 일에 집중해. 조만간 한국에서 미팅도 있고 해서 알아봐둔 게 좀 있어. 정말? 너 한국 갈 거야? 응. 사실은 그 즈음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이후 여러 방편으로 여동생을 찾고 있었거든요. 사진도 그렇고 제 여동생이 분명해 보였지만 혹시나 몰라 엄마에겐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팅이 있다는 핑계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생각이었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드디어 여동생을 만날 것 같다는 기대감 반. 만약에 아니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반이었어요. 부푼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향한 곳은 한 식당이었죠. 조심스럽게 식당에 찾아갔을 때 저 앞에 제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보였어요. 울컥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웬 아줌마가 내 여동생에게 손을 올리는 겁니다. 이 차은한 게 농땡이 부리지 말라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릴 적에 헤어진 여동생의 행방을 20년 만에 알게 된 날이었어요. 여동생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달려가 여동생에게 손을 댄 아줌마의 멱살을 잡았어요. 물론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여동생이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동생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자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사돈 집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당신 뭐야? 웬 남자가 달려와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도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처음 보네? 매부? 순간 사돈 집안이 뒤집혔어요. 지금 이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매부? 이거 순 사기꾼 아니야. 그러니까 저 옆에 언니한테 오빠가 어딨다고. 오빠는 무슨? 부모도 제대로 없는 게. 제가 여동생 남편을 매부라고 부르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무시하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여동생이 저를 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오빠? 저는 여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나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여동생이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네? 미국에서 새아빠, 그러니까 엄마가 재혼한 아저씨 소개로 재활치료병원에 다녔어. 근데 꾸준히 했더니 다리가 상태가 점점 나아지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물론 가끔 저리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게 얼마야. 오빠, 정말 다행이다. 저는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부탁으로 저를 챙겼던 여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제 다리부터 걱정했어요. 오빠, 날 어떻게 찾은 거야? 어떻게 찾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았지. 이렇게 오빠를 다시 보다니 정말 기뻐. 도대체 어떻게 됐던 거야?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여동생이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빠가 재혼하면서 새엄마가 요구했어. 내가 오빠랑 친엄마랑 연락하는 거 싫다고. 뭐? 그래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던 거야? 응. 그때부터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동생의 시댁 식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봐요. 그러니까 진짜 얘 오빠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얘 친오빠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차림도 멀끔하시고 잘 사시나? 그런 게 왜 궁금하시죠? 아니, 뭐 얘는 대학도 못 나오고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오빠가 왜 이렇게 멀끔한가 해서요. 제 동생이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말을 안 했나 보네요. 뭐라고요? 이혼까지 했다고요? 가뜩이나 쥐뿔 없는 집안에서 시집와 놓고 심지어 이혼 가정이었어? 이러니 말을 못했겠네요. 뭐요? 저는 매부를 보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됐고 당신 나랑 얘기 좀 하지? 저요? 갑자기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래, 자네 말이야, 매부. 매부가 자기 엄마 뒤로 슬금슬금 숨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 사람 친오빠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괜히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괴롭혔다고 친오빠 있는 척? 내 동생을 괴롭혔다고? 아니, 뭐 진짜 괴롭혔다기보단 아니지.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 사람들 안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건지 내 여동생만 빼고 입에 뭐가 묻어 있더라고요. 안에서 다들 식사하고 계셨나 봐요. 장사하려면 밥을 먹어야죠. 아니, 우리가 밥 먹은 것도 시비 거는 거예요? 갑자기 친오빠라고 나타나면 다예요? 이제 쟤도 자기 가정이 있다고요. 그럼 내 여동생은요? 뭐가요? 제 여동생은 밥을 왜 안 먹고 있었냐고요. 아니, 그거야. 쟤는 우리가 다 먹고 남은 걸 먹으니까 그렇죠? 그런 소리를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며느리가 남은 밥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이상한 일인가? 나 때는 말이죠. 며느리는 겸상도 못했어요. 그건 댁대고요. 뭐? 지금 댁이라고 했어요? 아니, 여동생이라면서요. 친오빠라면서 지금 나한테 댁이라고 했어요? 사돈어른이라고 불러드리기는 너무 무례하신 것 같아서요. 지금껏 제 여동생한테 어떻게 했을지도 훤히 보이고요. 사실 이미 사진으로 본 게 있어서 여동생이 찬밥 신세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 혼자 밖에서 김장하는 사진. 혼자 밤늦게까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 사진. 이메일로 받아본 여동생의 현재 모습은 하나같이 힘들어 보였고 처량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회사 일이 바쁜데도 한국행을 서둘렀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뭐가 제일 맛있죠? 우리 집은 다 맛있죠? 아귀찜? 저거 먹어봐야겠다. 안 그래도 공항에서 막 와서 시장한데 잘 됐네요. 오빠, 배고파? 내가 바로 해줄게. 시장하다는 제 말에 여동생이 바로 부엌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의 팔을 붙잡았어요. 난 너 보러 온 거야. 넌 나랑 같이 있어야지. 저는 매부를 보며 말했어요. 뭐해? 얼른 안 가져오고. 제 말에 여동생 시어머니의 표정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의 시어머니를 보고도 말했죠. 뭐 하세요? 장사 안 하실 거예요? 결국 사돈어른이 들어가서 아귀찜을 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동생이 자꾸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오빠, 내가 들어가서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해야 맛있는데 우리 오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뭐 진짜 배가 고파서 이러는 것 같아? 어? 이제부터 너는 혼자도 아니고 쥐뿔 없는 집안의 딸도 아니야.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네 신분이 뭔지 제대로 알려줄게. 내 신분? 여동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 집안 사람들에게 내 여동생이 누구의 동생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매부와 사돈어른이 탐탁치 않은 얼굴로 아귀찜 한 상을 내오더라고요. 음식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그걸 뭐 설명해야 알아요? 제가 좀 전에 미국에서 와서요. 미국 여행이라도 갔다 왔나 봐요? 아니요. 미국에서 사업을 합니다. 예? 사돈어른이 화들짝 놀라며 자기 아들을 보더라고요. 사업가세요? 네. 그러면서 제 회사 이름을 말하니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정말 그 회사 대표라고요?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매부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검색하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라고요? 매부의 호들갑에 매장 다른 편에 있던 다른 식구들도 우리 쪽을 흘끗거렸어요. 여동생에게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어보니 시누이랑 시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들 내가 누구인지는 알았을 거고 본인들 소개 좀 해보시죠. 아, 우리 애들이요? 사돈어른부터 하시는 게 어때요? 예? 나는 얘 시어머니죠. 자식은 셋이고. 자네는? 매부를 보며 물으니 매부가 얼떨떨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3남매 중에 첫째고 이 사람 남편이죠. 하는 일이 뭔데? 설마 이 식당이야? 대표자는 어머니 같던데? 저희 집안에서 다 같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매출은 어때? 예? 매출 관리는 어머니가 하셔서. 아, 그럼 자네는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건가? 수입이 넉넉하게 나면 받고 안 날 때는 못 받기도 하고요. 그럼 저기 있는 분들은? 제 동생들이요? 쟤들도 같이 일해요. 아, 그럼 수입이 꽤 나나 보네. 아니,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군 식구들이 식당 하나에 다 매달려 있단 말이야? 일은 내 여동생이 다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이 사람이 별 볼 일은 없어도 손맛은 좀 있어서요. 그럼 내 동생 월급은? 예? 아니, 이 사람이야 제 마누라니까 따로 월급이 있진 않죠. 참 희한하네. 보니까 요리도 내 여동생이 하고 쓰레기도 내 여동생이 치우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재료 손질이나 설거지라도 하는 건가? 아니, 그렇게 바쁜 식당이 아니니까 굳이 다들 나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내 여동생이 다 했다는 거네. 아무래도 손이 빠르고 그래도 이런 일은 잘하니까요. 그럼 자네는 뭘 하는데? 예? 집에서 살림이라도 해? 아무래도 바깥 일을 내 여동생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자 저 구석에 있던 여동생의 시동생들이 웃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할 줄 아는 거라곤 먹고 자는 것밖에 없지. 누나, 조용! 그러면서 낄낄거리는데 딱 봐도 철도 없고 그냥 엄마한테 얹혀 사는 애들 같더라고요.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을 들었더니 여동생이 바로 젓가락을 들어서 아귀찜을 발라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줬어요. 오빠, 얼른 먹어. 내가 양념한 거라 맛있을 거야. 재료 손질도 양념도 다 네가 한 거지? 응. 한번 먹어봐. 지금 막 공항에서 왔으면 진짜 시장하겠다. 한술 뜨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데 장사가 왜 그냥 그래? 동생이 주변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동생이랑 오붓하게 식사 좀 하게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아니, 여기가 우리 식당인데 어딜 가라고요?
좀 멀리 떨어져라도 계시라고요. 다른 손님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사돈어른과 매부가 자기 식구들 있는 데로 가서 앉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멀어지자 여동생이 속삭였어요. 식당 위치도 좋지가 않고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럴만해 보이네. 자고로 장사에는 인품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우리 오빠는 사업가라더니 말도 참 멋있게 한다. 공부는 어디까지 했어? 고등학교 졸업은 했어. 그 후로는 집 나와서 살아서 아빠랑은 연락 안 하고 살고. 왜? 새엄마랑 잘 안 맞아서. 구박했어? 아니 뭐. 아무래도 사는 게 어려우니까 새엄마도 예민했어. 사는 게 어렵다니? 아빠 집 원래 잘 살았잖아. 망했어. 아빠가 노름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거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엄마랑 이혼하고 새엄마랑 재혼하더니 방황을 하더라고. 집에도 영 마음을 못 잡고. 그러다 결국 전 재산을 다 날려먹은 거지. 새엄마는 그 화를 나한테 풀었고 아빠한테 풀고 싶어도 아빠는 집에 들어오질 않았거든. 그럼 너랑 우리 연락이라도 끊지를 말던가. 그러니까 새엄마랑 같이 살면서부터는 많이 우울하고 불안했어.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근데 아니겠지. 오빠도 새아빠랑 살았다는데 이렇게 멋있게 자랐잖아. 네 잘못 아니야. 나는 좋은 새아빠를 만났어. 덕분에 미국에서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고. 정말 오빠라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때 오빠까지 아빠한테 안 남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제 여동생은 어찌나 착한지 자신의 불행보다 제가 그 불행을 같이 겪지 않은 걸 안도했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아니야. 그냥 내가 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나라도 새엄마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새엄마도 위로가 됐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했어. 당연하지. 넌 어렸잖아. 네가 아니라 네 새엄마가 너를 위로하고 보호해야 했던 거야. 아빠가 그렇게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 결혼까지 하고 보니 새엄마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 어떻게 만난 거야? 저 사람하고? 응. 내가 여기 종업원으로 들어왔었어. 처음에는 월급도 잘 주고 저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야 내 살 곳을 찾았구나 싶었지? 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었다고? 응. 20살이 되자마자 새엄마한테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처음에는 숙식 제공하는 공장에서 지냈는데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는 또 갈 데가 사라진 거야. 다른 공장으로 가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 지역에 집이 싸게 나왔길래 아예 이쪽으로 거주지를 옮기자 싶었어. 한적한 동네로 오니까 집값도 싸고 다 좋은데 일자리가 좀 아쉽더라고. 그러다 우연히 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 공고를 본 거지. 혼자 사는 도시 생활에 얼마나 지쳤으면. 맞아. 그렇기도 하고 마음 한편 늘 불안했던 것 같아. 사실 공장 다니던 마지막 해에 새엄마가 날 찾아왔었거든. 왜? 돈 없다고. 돈 좀 내놓으라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아빠가 또 사고를 쳤다면서. 근데 그때 새엄마가 손에 짐가방을 들고 있었어.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 했더니 입에 못 담을 소리를 퍼붓고는 사라졌어. 너 잘 되나 보자. 너도 나처럼 살게 될 거다. 그때는 마음은 좀 아파도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그 저주가 현실이 된 거 있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1,000만 원 줄 걸 그랬나 봐. 왜 다 네 잘못이라고 생각해?
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새엄마는 네 선택은 아니었잖아. 그렇긴 해도. 아버지 소식은 알아? 몰라. 돌아가시진 않은 것 같다는 것만 알고. 시댁이 이 모양이면 아버지라도 찾지 그랬어. 찾아서 뭐하게. 오빠가 엄마랑 이혼한 뒤 아빠를 못 봐서 그래. 오빠가 알던 그 아빠가 아니야. 적어도 자식한테는 손 안 댔던 아빠라고 생각하지? 설마 너한테도 손을 댔어? 응. 나랑 새엄마 둘 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오죽했으면 내가 새엄마랑 동지애가 생길 뻔했다니까? 새엄마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어쩌면 새엄마도 데리고 도망쳤을지도 몰라. 기가 찬다, 정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어떡할 거야? 뭘? 이 집 말이야. 너 계속 여기 살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매부가 널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게 사진으로 봐서 네 남편인 걸 안 거지. 오늘 여기 와서 봐서는 네 시동생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더라. 동생이 그지의 착잡한 심정을 내비치더라고요. 나를 그냥 식모처럼 여기는 것 같아. 내가 아기 낳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뭐? 그리고 나가서 딴짓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밤만 되면 어딜 나가. 한 번 따져 물었다가 시어머니한테 미운 털만 박혔어. 그때 이후로 더 저러셔. 감히 남편한테 대들었다고. 2번 다시 눈도 똑바로 못 뜨게 해주겠다면서. 바람 피운 증거는 있고? 동네 사람들이 보다 내가 짜내는지 알려주더라고. 여자랑 여관 들락날락한다고. 아느냐면서. 그런데 뭘 고민해? 그래도 이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나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잖아. 네가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부부간에 신뢰도 없고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봤자 마찬가지로 널 식모 취급하는 것 같은데?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다.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야. 알아. 그래도 마음 아프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동생 시댁 사람들도 다 우리를 쳐다봤죠. 일어나. 저는 동생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생이 울더라고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외부가 달려왔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 내가 데리고 갈게. 저희 저녁 장사해야 하는데요? 뭐? 아니, 점심 때는 손님이 없어도 저녁 때는 좀 있어요. 그게 우리 하루 매출의 전부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 누가 일을 해요? 그래도 저를 붙잡길래 내 동생에 대한 애정이 조금은 있는 건가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관이더라고요. 장사는 니들이 해. 네? 놀고 먹는 니들이 하라고. 내 동생이 양념장도 만들고 재료 손질도 다 해뒀다며. 끓여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물론 그것도 오늘이면 끝나겠네. 내 동생은 2번 다시 이 식당에 올 일이 없을 테니까.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우리더러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우리 이혼 못해요. 절대 못한다고요. 누가 들으면 가슴 절절하게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우리 집에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요. 내 동생이 오기 전에는 장사를 안 했어? 그때는 아버지가 다 하셨죠? 과로로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하여튼 진짜 가관인 집안이구나. 뭐해? 따라 나와. 저는 앞장서 걸었고 동생이 울면서 제 뒤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때 동생의 시어머니가
동생의 뒷덜미를 붙잡았어요. 야, 너 어디가? 놔주세요. 놓긴 뭘 놔. 저 사람 네 친오빠 맞아? 혹시 너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네 애인을 친오빠로 둔갑시킨 거 아니냐고. 우리 오빠 맞아요. 웃기고 있네. 증명해봐. 증명해보라고. 제가 왜요? 사실 저는 동생이 시어머니한테 대꾸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들은 지금껏 여자들이랑 놀아놔도 저한테 사과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요? 우리 오빠가 아니라 애인이면 뭐 어쩔 건데요? 그런데 또 동생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손목을 낚아챘어요. 이거 놔. 안 놔? 감히 내 동생한테 또 손을 대려고 해요? 내가 보는 앞에서? 너 상간남이지. 얘랑 바람난 놈이지? 행여 그렇다고 해도 당신들은 내 동생을 비난할 자격이 없지. 왜요? 남편 과로로 보냈으니 이제 그 다음 과로할 타자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내 동생도 과로로 저 세상 갈 때까지 부려먹을 생각이었어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딱 봐도 견적 나오는데 아닌 척할 거 없잖아요. 들켜서 화딱지는 좀 나겠지만. 저는 동생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친 뒤 제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가자. 야, 저것 봐. 딱 봐도 애인이잖아. 끌어오는 꼬라지를 보라고. 동생 시어머니가 뒤통수가 따갑게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우리 앞을 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밖으로 따라 나왔을 때 제 차가 보였거든요. 렌트한 차긴 했지만 최고급 승용차였어요. 아무리 렌트라도 렌트비가 아주 비쌀 수밖에 없는 차였죠. 동생의 시댁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야, 저거 비싼 차 아니야? 맞아, 엄마. 맞다.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했잖아. 진짜 저 사람 친오빠면 어떡해? 어딜 봐서 친오빠야? 저것들이 괜한 수작 부리는 거지. 무조건 고소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남자면 합의금은 넉넉하게 내놓겠지. 근데 엄마,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뭐가? 아니, 쟤가 무슨 재주로 미국에서 사업하는 남자를 꼬셔? 그런가? 그래도 친오빠라는 게 말이 돼? 수군거리는 소리도 가관이었지만 일단 여동생을 차에 태웠어요. 제가 조용히 차에 타니까 여동생이 눈물을 닦으며 묻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바람난 사이인 줄 아는 것 같아. 진짜 고소라도 하면 어떡해? 하라고 해. 어차피 아닌데 뭐. 그리고 소송은 네가 할 거야. 내가? 이혼 소송해야지. 딱 봐도 그냥 이혼해 줄 것 같진 않잖아. 아마 내가 진짜 친오빠인 거 알면 위자료라도 달라고 하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쪽도 소송에 응할 거고. 진짜 쓸쓸하다. 시집 보고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이 집 식모로 붙잡혀 왔다는 건 알았지만 실체를 눈으로 확인한 것 같은 기분이야. 그동안은 왜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기댈 데가 없었으니까. 돌아갈 데가 없잖아. 내가 그 사실을 안다 한들 어딜 가겠어? 저 인간들도 그걸 알고 그랬겠지. 네가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 언젠가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고아인 줄 알더라고. 고아에 오갈 데도 없는 애니까 부려먹기 좋겠다고 호적으로 딱 묶어서 평생 부려먹자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도 참았다고? 그냥 내 인생 망했다 싶었지.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갈 데도 기댈 데도 없이 견딘 내 동생이 짠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을 데리고 제가 얻어둔 호텔 펜트하우스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찍는 것 같더라고요. 모른 척 호텔 로비로 들어가면서 유리에 비친 모습을 보는데 매부였어요. 네 남편, 아니, 네 전 남편 쫓아온 것 같다. 우리가 호텔까지 왔으니 딱 걸렸다고 생각하겠네. 뭐? 그러면서 동생이 돌아보려고 하길래 냉큼 앞을 보게 했어요. 앞만 봐.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사실도 아닌데 본인들만 물먹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동생이랑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룸서비스로 밥도 시켜 먹으면서 회포를 풀었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이혼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다고? 응. 아빠가 하도 엄마를 무시해서 나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우리 엄마 능력자였어. 그렇네.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고 술만 취하면 엄마가 별거 없는 여자였다는 둥 술주정을 했었어. 근데 아빠 때문에 일도 관두고 결혼한 거였다니. 그러니까 네 남편 네 시댁의 한 말도 신경 쓰지 마. 그건 진짜 네가 아니니까. 솔직히 나는 진짜 별거 없잖아.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 안 나오면 별거 아닌 사람이야? 바로 결혼해서 제대로 된 경력도 없으니까. 왜 경력이 없어? 너 식당 일 했잖아. 그게 다 경력이지. 요리는 재밌었어. 그래서 그나마 버텼어. 그랬어? 응. 막상 해보니까 적성에는 맞더라고. 그러니 돈 한 푼 안 주는데도 버텼지. 그래도 손님들이 먹을 생각하면서 재료를 손질하고 간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 치료가 많이 됐던 것 같아. 다행이네. 그래도 적성을 찾아서. 근데 나 이제 어떡해? 이혼하고 나면 그냥 능력 없는 이혼녀잖아. 넌 지금껏 뭘 들은 거야? 네 오빠가 있잖아. 오빠는 미국에 산다며. 너도 미국 가야지. 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엄마가? 아직 말씀은 안 드렸어. 일단 내가 한국 와서 진짜 네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볼 생각이었거든. 엄마가 날 기다린다고? 말도 안 돼. 엄마는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며. 그러다가도 네 생각에 우셔. 정말이야? 당연히 정말이지. 엄마랑 내가 널 하루라도 잊고 살았을 것 같아?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좌절하며 살지 말걸. 나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나랑 엄마가 있는데 왜? 아빠랑 새엄마 때문에 연락도 끊겼고 시간도 20년이나 지났잖아. 다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나까지 생각하며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같이 살았던 아빠도 나를 안 찾는데 설마 오빠랑 엄마가 날 찾아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아까도 오빠 보고 이게 꿈인가 싶었다니까? 동생이 안쓰러워서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너 이제 혼자 아니야. 아니, 원래도 혼자 아니었어. 내가 더 빨리 찾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난 오빠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좋아. 이제야 지옥에서 해방된 것 같아. 그래, 우리 같이 지옥에서 나가자. 저는 바로 동생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왕이면 제대로 해줄 곳을 찾다가 김앤장으로 갔는데 제 명함을 봤더니 바로 변호사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얼마 후 매부 쪽에서 협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김앤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동생이랑 같이 나갔죠. 형님! 매부가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동생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언제는 상간남이라더니 형님. 에이, 그날은 저희가 좀 무리했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내랑 꼭 닮으셨더라고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왜 그렇게 들떠 있어?
이혼당하는 게 아니라 로또 맞은 사람 같네? 아이고, 형님도 참 다시 뵈니 반가워서 그렇죠. 우리가 반가울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자네는 몰라도 나는 자네가 전혀 안 반가워서 말이야. 오히려 치가 떨리지. 자네 어머니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사돈 총각이 참 말씀을 세게 하시네. 하긴 그 정도 도끼도 없이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겠어요? 말 돌릴 거 없이 본론으로 가시죠. 협의 조건이 뭐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니까 위자료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더더구나 며느리가 나가면 우리 식당도 큰 손해를 입으니까 손해배상도 좀 받아야겠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좀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형님으로선 세 발의 피 수준의 돈일 거예요. 형님한테는 있으나 마나한 돈이겠지만 우리 식구한테는 생명줄이 될 돈이죠. 그러면서 합의안을 내미는데 금액이 10억이더라고요. 10억이요? 제가 형님 회사 자산 상황도 다 보고했는데 이 정도는 뭐 껌값이겠던데요? 원래는 20억까지 잡았다가 변호사가 그건 무리일 것 같다고 해서 줄인 거예요. 변호사님이 이 돈도 무리라고는 안 했어? 내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상대 변호사를 보니 저랑 눈도 못 맞추더라고요. 자기도 민망한 눈치였어요. 형님, 그러지 말고 동생 인생을 생각해서 이 정도에서 합의해 주시죠. 이제 저 사람은 이혼하면 형님 덕에 훨훨 날아다닐 텐데 시궁창에 있는 제 인생도 생각해 주셔야죠. 내가 왜 자네 인생까지 생각해 줘야 하지? 잘 사는 사람이 적선 좀 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보니까 형님 회사에서 기부도 많이 하던데요. 그래도 여동생 가족들이었는데 10억 정도는 기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듣자 하니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네. 기부라는 건 말이야.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곳에 하는 거야. 내가 자네 집안에 기부해서 사회가 얻을 이득이 뭐지? 예?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여동생 가족이었는데 어디 나가서 나쁜 소리라도 하고 다니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 입막음 한다 생각하고 주시면 되잖아요. 내 동생이 뭘 잘못하고 살았다고 나쁜 소리를 듣겠어? 그러자 매부도 더는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쪽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입장 전달하죠. 예, 우리 쪽은 위자료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순간 매부랑 사돈 어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가진 것도 많은 분이 우리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요? 청구할 이유는 넘치죠. 내 동생이 그 댁을 위해 했던 노동의 대가도 못 받았지. 댁의 아드님은 내 여동생과 결혼 직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지. 증거도 다 있어요.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내 동생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할 건지,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할 건지.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이혼 도장 찍으면 위자료는 없던 일로 해줄게.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 찍는다? 그때부터는 아주 길고 긴 싸움이 될 거야. 협의는 없을 테니까. 매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사돈 어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돈 어른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도 그 식당이랑 땅이 사돈 댁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주시면 되겠네요. 그거 이미 대출 낀 거예요. 우리 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선량하게 선택지를 드렸잖아요. 위자료를 주고 이혼할 건지,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할 건지. 결국 매부는 그 자리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동생이 웃음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한 표정을 짓기에 제 기분이 다 좋아졌어요. 그러나 동생의 전 남편과 그 어머니는 속이 뒤집힌 얼굴이더라고요. 이제 2번 다시 볼 일 없겠죠? 사돈총각, 그래도 너무하네요. 가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가진 사람답게 위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그 선에서 만족해 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이혼 후에도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참나, 그게 우리한테 소송도 아닌데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소송 들어가면 동네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뒤에서 몰래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 보니까 사진으로만 봐도 조용히 있을 사람들 같진 않던데요. 아들이 바람둥이인 거 소문나서 식당 문까지 닫고 싶은 거 아니면 2번 다시는 내 동생한테 연락조차 하면 안 될 겁니다. 물론 그 식당이 얼마나 갈까 싶긴 하지만 이제라도 남은 재산이라도 잘 처분해서 지키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잠자코 듣고 있던 동생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만수무강하세요. 뭐? 너 갑자기 덕담하는 거냐? 아니, 그런 심보로 만수무강하는 것도 마냥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서요. 그럼 이만. 동생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미국까지 갔죠. 20년 만에 동생을 본 엄마는 폭풍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 마이 갓, 내 딸, 널 이제야 다시 안는구나. 이렇게 작았었는데 이렇게 컸어? 엄마, 아주 미국 사람 다 됐네. 보고 싶었어. 엄마. 그간 동생이 고생한 얘기를 다 들으신 엄마는 하염없이 울고 또 우셨어요. 내가 어떻게든 너까지 데리고 왔어야 했어. 양육비 안 받는다고 하고 데리고 왔으면 보내줬으려나? 그때는 나 혼자 키울 생각이었다 보니 용기가 부족했어. 아니, 그랬어도 아빠는 나 포기 안 했을 거야. 이혼하고도 늘 엄마를 원망했거든. 엄마한테 자식이랑 떼어놓는 거로 심술 부린 게 분명해. 아우, 내가 그걸 진짜... 그러나 동생은 엄마를 꼭 안으며 그랬어요. 엄마, 나 이제 지난 일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오빠랑 엄마를 다시 만났잖아. 다 잊을 수 있어. 엄마도 시간이 지나니까 네 친아빠랑 불행했던 기억도 옅어지더라. 다 잊힐 거야.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 정신없이 바빠질 테니까 한동안은 쉬고 너 하고 싶은 거 뭐든 하자. 엄마, 나 쉴 생각 없어. 더 나이 들기 전에 얼른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오빠랑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내 얘기했어. 나 요리 학교 가려고. 요리 학교? 응, 나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해서 미슐랭 될래. 엄마는 감격하셨고 저도 동생의 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죠. 동생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요리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얼굴이 어찌나 밝아졌는지 막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처럼 맑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눈물이 나곤 하죠. 아직은 엄마나 저나 동생이 웃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지만 나중에는 동생이 만들어준 미슐랭 스타일 요리를 먹는 날이 오겠죠. 그때쯤엔 우리 가족의 마음에 남은 상처도 한결 나아졌기를 바라봅니다.